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 바로 청와대 특감반 비위 논란과 관련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수석의 거취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 현안이 산적한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모시고 각각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 어젯밤에 귀국했는데 국내 현안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특감반 문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관리 체계를 좀 마련하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 조국 수석에게 직접 지시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일단 재신임 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봐야 합니까? 예,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보고요. 예. 그리고 아마 이번 일로 청와대 새로운 기풍과 기강을 세우는 그런 계기로 아마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뭐 수석을 문책을 한다든지 경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새로운 청와대의 기풍과 기강을 마련하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의원님은? 네, 민정이라고 하는 게 백성의 뜻을 헤아리고 백성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해서 민정입니다. 이게 정사정자가 아니고요. 지금 1년 6개월 정도가 정부가 지났는데 그동안 장관이 낙마한 분이 7분이세요.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에 낙마한 분이 8분입니다. 예.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데, 첫 번째, 이 장관, 국민을 대표해서 일할 장관들의 등용 과정의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7분 정도가 낙마하고 또 국회의 의견을,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7분 정도로 그냥 강행을 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공직의 기강을 바로잡는 겁니다. 추상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거진 여러 골프 접대 사건이라든가 업무 시간에 골프를 쳤다든지 또 음주운전했다든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공직사회에 주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봐서 이 민정수석이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고 야당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야당의 요구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인사 책임부터 특감반 비위 의혹까지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견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조국 예. 수석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 조국 수석이 이런 특감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 본인이 지금 연관된 부분은 없어서 여당에서는 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 책임자는 전체적인 책임을 다 지는 겁니다. 군에서 예. 사령관이 전투에 실패를 하거나 지휘를 잘 못하게 되면 책임을 지듯이 이 국가의 또 공직사회 국민한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야당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당 입장에서 보면요, 조국 수석이 계속 유임된다면 지금 들어보셨지만 야당의 공격이 계속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조국 수석 사퇴하라 이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청와대 여당 정치적 부담이 앞으로도 좀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설득을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일단 조금 전에 성일종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듯이 이 국가를 위해서라면 정말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가 새로운 기풍과 기강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일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보이고 있는 후속 조치를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급 후속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네. 특감반 전원을 원대 복귀시키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강도 높은 감찰이 지금 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기강과 기풍이 새롭게 저는 설 것이다. 예.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기강 회의는 맞지만 그 이후의 조치는 적절했다. 역대급 조치를 역대급 지금 조치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퇴 왜냐하면 요구는 부당하다 이런 이렇게 사례가 보시는 없었죠. 예. 예. 전부 원대복귀를, 전원을 원대복귀를 시키고 원대복귀 시켜서 또다시 강도 높은 특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요, 조국 수석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게 우병우 수석을 너무 보호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언론에서도 우병우 수석이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부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감찰반한테 휴대폰을 압수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불응을 했어요. 또 근무 중에 골프를 쳤어요. 이런 전례가 또 없었습니다. 지금 원대 복귀를 다 한 것을 전례가 예.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전례가 없었거든요. 당연한 것이고요. 예. 이에 대한 책임을 이 지라고 하는 것이 정도의 비위가 없었다 그동안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감찰하는 사람들 이제 감찰반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 휴대폰 내놔라 그러니까 이거를 불응을 한 겁니다. 네. 또 근무 시간에 골프를 쳤거든요. 예.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하게 봐야 되고 국민한테 공직자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구나 예. 이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전체적인 책임을 져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이 감찰반 비위건에 대해서는 이 건만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건 맞습니까? 저희들은 이 사안을 어떻든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예,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고요. 다만 조국 수석을 우병우에 비교하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우병우 수석은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제 뭐 비리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었고, 직접 연관이 돼 있었다. 예, 예. 직접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모든 권력은 우병우로 통한다는 이야기도 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조국 수석을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리고 우병우 수석의 경우에는 국가기강을 밑바닥부터 흔들었던 그런 국정농단의 어쩌면은 예.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국 수석하고 비교하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습니다. 예.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 지금 특감반 비위 의혹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연내 연초 답방은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정치권 입장 좀 분분합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려면 금년에 오는 게 좋죠. 국민적 그걸 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온다면 18, 19, 20.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답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징검다리가 서울 답방입니다. 어떤 때는 남북 관계를 지주율 방어용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연례 서울에는 한반도 평화가 완전히 깨질 겁니다. 영원히 불가능한 서울은 못 있다. 이런 감각이 있는. 네. 어쨌든 연내든 연초든 김정은 위원장 답방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지금 높아진 건 맞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답방 일단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우리 민족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하는 것을 저희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단 오는데 이 한반도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큰 쟁점이지요. 껍데기만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오되 이 북한 핵 제거에 대한 프로그램과 정확한 이 절차의 과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와야 된다. 그냥 이 쇼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저는 예. 반대합니다. 예.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91년도 노태우 정부 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93년도에 북한이 NPT를 탈퇴를 합니다. 이런 과정까지 지금 온 건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별 진전이 없었어요. 네. 그러나 이 정부가 여러 가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 핵 제거를 위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저희가 반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네. 오더라도 그냥 오지 말고 사진 찍고 쇼하려고 오지 말고 정말로 알맹이를 가지고 왔으면 네. 우리는 환영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쇼가 아니라 뭐 알맹이를 가지고 와야 된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뭔가 답방을 하게 되면 그래도 비핵화와 관련된 뭔가 좀 진전된 메시지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요? 그냥 올까요? 예, 1차, 2차가 있었죠. 네. 미국하고도 했죠.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이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세 번째인데 최소한 남북의 정상이 만난다고 하면 분명한 이 우리 민족의 공동 번영을 예. 위한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진전된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핵화를 풀려면 북미 간에도 대화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북미 회담에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민주당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상 만사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갔으면 오는 게 맞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이었죠. 우리가 저 송이버섯을 받았는데 귤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렇게 의혹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받았으면 주는 것이죠. 네. 갔으면 오는 것이죠. 예. 예, 그것이 이제 우리 민족의 정서에도 맞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외교 의정과 관련돼 가지고는 국제적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외교의 기본적인 프로토콜도 갔으면 오는 겁니다. 갔으면 답방을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당연한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추가적인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의 의견도 미국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의견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한국당에서는 지금 뭐 알맹이를 가지고 오면은 반대할 리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근데 개개 의원마다 답방을 거부하는 성명을 내신 분들도 있고요. 한국당 입장은 하나로 이제 모아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낼 수 예. 있죠. 또 정파의 소리가 다양해야 또 민주국가고 좋은 의견이 수렴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네.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하는 거야 뭐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이번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면 분명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특별한 진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네. 더 드려도 될까요? 예. 정말로 저도 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으로 비핵화가 한 방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것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단 70년 동안 쌓이고 쌓인 이런저런 것들이 많습니다. 한 방에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밥을 안 치고 난 뒤에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밥을 바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안 치고 난 뒤에 뜸도 주고 여유도 줘야 우리가 기름기 잘잘 흐르는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서로 오고 가고 만나고 대화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알토란 같은 우리 민족의 성과인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지, 올 때마다 만날 때마다 비핵화해라. 성과 없으면 오지 말아라. 네. 가지고 올 거 없으면 오지 말아라. 이래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한다면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제대로 평가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뭔가 공불되는 작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당연한 된다.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 한 방에 기름기 잘잘 흐르는 밥을 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예, 우리가 그동안 많이 속았지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이 하겠다라고 한 약속들을 지속적으로 깨왔고 이행을 하는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3번의 회담을 하지 않겠어요? 또 미국하고도 한 번을 했고, 그러니까 3번째에 하게 되는 여기에서부터는 실마리가 풀어져야 된다. 네. 국민들이 뭐 그동안 속아왔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난해 11월로 돌아가 보면은 북한이 미사일 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1년을 돌아봤을 때 지금 사실 북한이 도발은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이 1년의 상황은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좋고요. 일단 북한이 상당히 코너에 몰렸지요. 예. 봉쇄를 하고, 이 미국이 봉쇄해서 살아남은 나라가 없습니다. 레이건이 소련을 봉쇄해서 붕괴시켰고요. 이란을 봉쇄해서 2년을 못 넘겼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자, 북한도 이러니까 그 탈출구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은 거거든요. 저는 좋습니다. 이런 시도, 역사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는 세 번째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당했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알맹이를 채워갈 시기가 예. 됐다. 계속 끌려갈 것인가. 예. 이제는 미국하고 우리가 또 국제적으로 공조를 하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의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이번부터는 철저하게 더 검증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예. 한 말씀만 예. 더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분단이 한 맺힌 분단이 70년입니다. 민족의 문제는 절대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되고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전의 남북 정상회담의 모든 역사적 선례들을 다 성찰하고 검토하고 반성하는 고위에서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에게 어떤 실험과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험과 실패를 딛고서 그 경험으로부터, 그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는 것이고 북미관계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는 것입니다. 네. 어떤 실험과 실패가 있어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그렇게 해서 민족의 미래, 그야말로 민족의 공동번영을 반드시 이뤄내야 될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 평양에 갔을 때요.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게 된다면 아까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 알매기를 가지고 온다면 이 얘기를 하셨는데 국회 연설 얘기도 나오거든요. 자, 만약에 국회 연설을 하게 된다. 이러면 뭐 맞아주시겠습니까? 따뜻하게? 그러면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전된 프로그램을 내놓고 또 민족의 진정한 번영을 위해서 고민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공감을 한다 그러면 와야지요. 네. 저는 뭐 찬성합니다. 국회 연설 찬성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뭐 예, 찬성하시겠지만. 우리 김정은 위원장 오시면 국회에 연설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짧은 시기에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주고 또 엄청나게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에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의 질적 성취를 저희들이 이뤘습니다. 이 예. 민주주의의 우월적 가치, 우월적 질서를 우리 김정은 위원장에게 꼭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국회 연설은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비핵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비핵화의 촉진을 기대하면서 국회 연설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당연히 왔었을 때 가지고 와서 연설을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비핵화가 핵심 고리이기 때문에 또 이게 잘 풀려야 예. 아까 촉매 얘기를 하셨는데 촉매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촉매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부터 이 문제가 풀어지고 이 메시지가 미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전제 조건이 되지를 않으면 예. 어찌하겠습니까? 반드시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께서 방문을 한다고 하면 이 비핵화에 대한 단추를 잘 끼울 수 있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저는 비핵화가 없어도 예를 들면 성과가 있으면 정말 좋죠.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성과가 설사 없다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국회 방문과 연설은 그야말로 역사적 사건이다, 획기적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또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북한은 살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한 과정들을 저희가 거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손톱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것이 쇼라도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쇼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우리가 한반도의 영원한 비핵화, 항구적인 비핵화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는 비핵화에 어떤 성과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뭐 두 분 다 환영을 합니다만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걸 보면 우리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국제 문제로 또 가지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성을 가져와야 대한민국 국민이 믿을 수 있다. 네. 이 우리 국민의 요구 사항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헤아려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근데 국회 마지막 한마디만 더 네. 드리면 짧게요. 세상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과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 또한 상식적으로 그러나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지 않게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네. 한 말씀만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뭐 국회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들어봐서 알 수 있듯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두고 지금 이념 갈등 역시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입니다. 벌써부터 광장에서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두고 한쪽에서는 환영 집회를, 한쪽에서는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자, 이 모습 차현주 앵커가 담아봤습니다.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죠.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초미의 관심사인 지금 이 쌍수 환영은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최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환영하는 몇몇 단체가 결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그중 위인맞이 환영단이라는 곳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환영하는 지하철 광고 모금에 돌입했습니다. 환영 포스터도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집과 동네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을 뜨겁게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 걸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얼마 전 광화문 한복판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배짱 좋고 실력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외치기도 했는데 이에 맞서서 일부 보수단체들은 맞불 시위를 벌이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무술 유단자를 우대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 체포특공대까지 모집하겠다고 나섰는데 또 여기에 맞서서 김정은 위원장을 지키자는 백두수호대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에는 김 위원장의 캐릭터 상품 등 일명 은희 굿즈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반응도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환영을 하지만은 일부 반대할 사람들도 있다. 이걸 걱정해서는 안 된다.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걱정해서 답방을 안 할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에 대한 도를 넘는 칭송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좋아요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고 김정은의 마지막 글자 은을 귀엽게 바꿔서 은희 굿즈라는 용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고 김정은이를 서울에 데려오려면은 납북자 송환,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 이런 기본적인 북한 인권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초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방문했을 때도 한쪽에서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면서 환영을 받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북한 기둥을 불태우는 보수단체들의 격한 시위로 한바탕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앞두고 돈 없는 칭송이다, 그리고 과도한 적개심이다, 두 시선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모든 국민의 쌍수 환영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은 듯합니다. 돈 없는 칭송이냐, 과도한 적개심이냐.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국당에서는. 위인이라고는 말씀을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6.25 전범이고 또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해서 수백만 명이 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아주 최악국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이전에 잘 살았던 지역이 북입니다. 이제 최빈국으로 이렇게 떨어졌고 그랬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인이다, 이거 맞이하겠다, 이런 것이 과연 국민 정서하고 맞는지 국민들의 우려의 소리를 정확하게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서 과하게 들뜬다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모양새는 좀 지양돼야 되겠다. 지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문제라는 무거운 주제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유쾌하게 즐겁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기에다가 이념적 잣대를 갖다 대가지고
잘못됐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한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견 분출, 그것도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그것을 유쾌하게 또 어떻게 보면 즐기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체제의 우월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서 이 넓게 봐야지 그것을 거기에다가 국가보안법을 갖다 드려야 된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청산돼야 될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양극단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확산되지 않게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예, 그래서 저희 정치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들뜬다거나 또는 극단적 반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권이 과한 발언, 거친 발언을 한다는 이것은 우리 정치권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좀 국민들께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해야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나온 이슈들 계속 짚어볼 텐데요. 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입니다. 베트남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아주 많은데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도 베트남 여성들을 제일 선호합니다. 물론 이해찬 대표께서 뭐 나쁜 의도로 발언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성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선호라는 단어에서 딱 이렇게 걸리거든요. 발언의 적절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베트남의 경제부총리께서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과 많이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찬 총리가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국제 결혼 중에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의 비율이 28%입니다. 1등, 압도적 1등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환영사의 맥락에서 이제 한 것인데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정쟁거리로 삼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근데 맥락을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야사당이 모두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성일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었을 때 좀 섭섭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여당 대표가 베트남의 부총리가 오셨었을 때에 또 예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베트남이라고는 나라가 유교 문화권으로서 우리하고 정서가 상당히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보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에도 이해찬 대표께서 필리핀 독재로 못 사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필리핀 비하 발언이다 이런 또 비난도 받으셨지요.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북한에다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북한에다 했으면 좋겠다. 우리보다 더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충고도 좀 여당의 의원으로서 과감하게도 좀 던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 베트남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을 여쭤봤는데요. 북한의 얘기를 전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북한에 이렇게 강한 얘기를 해달라 이런 주문까지 주셨는데, 어쨌든 정치인들이 쓴 뭐 단어 하나하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발언을 하시고 뭐 단어를 하나하나 선택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당 현안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최근에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저하고 권성동 의원하고 그리고 홍문정 의원과 윤상현 의원 그리고 우파 농객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 이렇게 9명이 만나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통합해서 그 단결된 힘으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자 이런 데 합의를 했습니다.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시고 또 증거 인멸의 여지도 없고 이미 재판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기소는 다 끝났고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또 고령인데 꼭 구속해야 되느냐, 이거 석방을 요구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앞장서겠다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양 진영에 또 설득을 해야 되고 가지고 앞으로 갈 길이 뭡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예. 양진영 설득해야 되고 이제 시작 단계고 갈 길이 멀다 얘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도록 하자 이런 결의안이 지금 한국당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됐습니까? 전번에 아침 모임에서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전직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네. 여당이 먼저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해주시는 게 더 좋겠다. 통합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또 한 시대를 매듭짓는 것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들이 30여 년 정도 형을 받으셨는데 100세까지 가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예. 가면 정치적인 일이고 이러니까 여당에서 먼저 좀 풀어주시고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대통령들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는 국가적인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좀 논의가 진척이 된 상황인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아젠다만 던져져 있고 몇 분들이 이런 의견을 예. 내놓은 것이죠. 당에서 의총을 했거나 아니면 뭐 지도부가 세밀하게 검토했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예. 의총까지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결의안이 나오는 얘기가 뭔가 전체적으로 흩어진 보수 세력을 좀 결집시켜보자 뭐 이런 취지가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집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결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특정만 해선 결집이 아니고요. 예. 전체적으로 공감받을 수 있는 부분 전체가 다 돼야 되겠죠. 지금 한국당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질문이 잠깐 편중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보수 통합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에 계시는 정치인들도 굉장히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서요. 지금 태극기 세력까지 끌어안자 이런 분들이 있고요. 바른미래당 쪽에 어떤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치중을 해서 보수 통합을 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거를 다 한 그릇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전체를 경계를 허물고 전체를 다 해야 통합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굳이 그 경계를 둘 필요가 없다. 전체를 다 보고 이제 하나로 묶어가는 예. 크게 통합하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경계를 그 한국당 내에서도 좀 두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이게 민주당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일단은 먼저 그 박근혜 대통령 사면 석방 결의안 지금 저희가 이제 시대 정신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화주의적 가치를 훼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85%가 찬성을 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이 탄핵의 과정들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탄핵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입니다. 네. 대통령이 사면 복권 권한을 사면의 권한을 발동을 하더라도 1심, 2심, 3심 재판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대통령께서 하는 것이지 지금 한참 재판 중인데 벌써 사면 요구를 한다. 이것은 예.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이 형사사법적 절차 자체를 무시하고 그냥 막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는 이것이 정교하게 생각을 해보고 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 당대표 선거를 앞둔 정치적 입지 또는 권력투쟁의 차원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진정성이 좀 없어 보인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 얘기가 나오더라도 일단 재판이 다 끝난 그럼요. 뒤에 그럼요.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1심, 2심 다 거치고 어떤 것은 뭐 항소 포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예. 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두 분께서 단 한 번도 국민들께 사과 한 번 하질 않았습니다. 끝까지 결백을 주장을 하시고 재판 예. 거부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면 이야기를 한다, 석방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진 것이고 국민의 85%가 찬성을 해가지고 탄핵당한 대통령을 어떻게 자유한국당에 바라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 논리대로 간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재판을 다 거쳐서 결과가 나왔었을 때의 그 결과를 가지고 탄핵을 했었어야지요.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탄핵이 된 겁니다. 자,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고 국가의 예. 위신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대통령이 나와서 재판받는 문제에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서
지금 감옥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자. 이 네.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전향적으로 오히려 여당이 좀 풀을 필요가 있다. 국민한테 좀 편안하게 이게 하고. 이 사건이 지금 조금 전에 정치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여기에도 말씀을 좀 반론이 드릴게요. 있으실 예.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어 계신 이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하는 순간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안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형사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이것은 정말로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85%가 찬성을 했고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찬성을 해가지고 지금 탄핵이 되고 구속돼 있는 겁니다. 이 사안을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극히 일부인 극우 세력을 대표하는 태극기 부대의 의견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민주적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은 예. 이런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사건으로 규정하는 순간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이 사건을 왜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느냐. 우선 정파의 각각 생각이 다 틀려요. 또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또 두 번째 헌법재판소도 이게 판결을 내릴 때 이 사건이 이 박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 1심, 2심, 3심의 판결이 다 확정되고 난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하는 게 맞지요.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의 판단도 않습니다. 나오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했단 말이에요. 증거도 없는 것들이 이미 각하가 된 것도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국민 모두가 이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결의가 됐고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어떤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고 이 사건이 이제 국민들이 보시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다 발부가 되지가 않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겁니다. 구속영장 기각이 될 때는 대부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사안의 중대성이 떨어지고 위중함이 덜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사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이 있고 위중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구속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럼 모든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100% 기각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사면 이야기가 이 시점에 나오는 것이 어떤 선거를 위한 전략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 얘기를 조금 들어볼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지금 말씀. 네. 선거를 위한 것이다. 선거를 위한 전략. 지금 이 시점에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그 친박과 비박을 아울러서 이 목소리가 나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 이제 원내대표 선거도 다음 주에 있고요. 그리고 전당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어떤 선거를 위한 전략이다, 정략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당내 선거를 위해서 지금 현재 사면에 대한 것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당의 의원들이 각각 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고민을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의원들이 100여 명에 이르는 의원들의 의견이 이게 합치되거나 또 저런 결의안이 나오니까 저로 표를 주자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선거 전략으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의 최대 주주가 태극기 부대 아니겠습니까? 태극기 부대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지금 석방할 수 없는 것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형사사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정치적 입지,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겠죠. 최대 주주인 태극기 부대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거 외에는 지금 절차적으로 되지도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두 분의 주장이 이 지금 주제에 하나씩 굉장히 핫하게 지금 논쟁을 벌이고 계신데 이 역시 뭐 국민들이 보시면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한 시민단체가 일부 국회의원들의 영수증을 이중 제출 의혹을 제기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당히 국회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부패 행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 19대 국회까지도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한 시민단체가 26명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이게 중복 수령이냐 회계상 착오했느냐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긴 하네요. 예. 일단은 국회가 또는 정치인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실수이든 착오이든 또는 무지로부터 시작된 것이건 간에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국민들께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회에서 가감없이 이렇게 국회에서도 실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관행이다. 시민단체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을 조금 전수조사를 하거나 관행이었다면 고치거나 이런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에 아마 곧 착수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국회의원에게 지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통장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원경비 통장이고 하나는 정치자금 통장이 있습니다. 예. 요 회계가 불분명해가지고 그동안 이래저래 잘못 집행된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국회에서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국회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국회의원이 활동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을 국회에 수령했는데 영수증을 지금 선관위에 한 번 더 제출했다. 이 이중 제출의 문제가 지금 시민단체에서 제기를 한 거고요. 이것을 중복 수령했느냐 안 했느냐는 좀 의원마다 그 해명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선 시민단체가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건 정당하다고 보고요. 우선 국민의 요구가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투명하지 않다가 보니까 의심을 받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국민들한테 바로 잡겠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운용자금을 다루는 이 지원 경비를 다루는 계좌가 있고요. 또 정치자금을 다루는 또 계좌가 또 있습니다. 후원금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으로 다루지요. 이 영수증을 받아다가 양쪽에 다 넣었다는 겁니다. 양쪽에 선관위에도 넣고 국회에도 그렇습니다. 제출하고요. 그러다가 보니 이게 중복 수령 아니냐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운영위원회에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하고 우리 전 의원님이 같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그렇군요. 앞장서서 국민들이 오해하시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좀 쉽게 지금 그런 문제는 영수증 제출한 것이 양쪽으로 제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제 중복 수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선관위에서 돈을 지불했거나 안 했거나 이걸 밝히면 좀 간단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로 정말 국회하고 선관위하고 조사의 주체 또 검증의 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 이거 하지 말고 국회 선관위가 동시에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제도 개선으로 귀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 국회의원 특활비도 그렇고요. 국민들 시선에서는 너무 국회의원들이 그 내부에만 관대한 게 아니냐 이런 시선도 사실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운영위에 계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국민들께서 이제 스스로의 그 뼈아픈 노력을 통해서 자정하기를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도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굳이 다른 외부기관 조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의원들 스스로 해명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요청을 해서 다시 한번 검증받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건 제도적으로 충분히 이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하여튼 앞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9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연금 단 하루를 국회의원을 해도 국회의원 연금 120만 원
이게 많은 국민들께서 아직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시던데 네. 이게 19대 국회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예, 없어졌고 그다음에 특활비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그 국민 정서가 동떨어진 임금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연금도 없어지고 특활비도 없어지고 이 과정들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회에서도 국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이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일종 의원님하고 저하고 부단히 혁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지금 차차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두 분이 힘을 합쳐서 뭔가 좀 제도 개선을 마련하시겠다 이런 얘기신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